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조론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혼이면 이혼이고 사별이면 사별이지 웬 조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25살 때 남편과 사별하고 현재 65세까지 무려 40년간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거든요. 좀 꼰대 같나요? 결혼하고 싶다는 분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41살 먹은 제 외동딸이 지난 10년간 사위와 이혼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난리였거든요.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해놓고는 헤어지고 싶다 하니 어이가 없었죠. 손주를 한 방에 새 쌍둥이나 낳아놓고는 자기 서방과 헤어지겠다니. 제가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요. 어쨌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사위 덕분에 전 시골 촌딱에서 청담동 사모님이 됐답니다. 아직 청담동 살게 된 지 얼마 안 돼요. 요즘 동네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어요. 참 고급스러운 식당이며 옷가게, 상점들이 많이 있네요. 제 나이 65세이자 새 쌍둥이 손주를 품에 안았으니 할머니가 맞긴 한데 아직 제 정신과 영혼은 젊은이같이 느껴져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던 넓은 한옥집에서 마음껏 뛰놀던 칠푼이 아가씨 적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 참 빠르네요. 이제 여유가 생겨서 딸내미가 피부 관리며 비싼 호텔 스파에 가자고 마구 예약해놨네요. 내가 진짜 청담동 사모님이 된 걸까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라 현재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남은 인생 보너스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즐기며 살아보려고요. 참 스펙타클했던 저의 65년 인생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친정은 소장사를 크게 하던 아버지 덕분에 그 동네에선 아주 부유했어요. 옛날 잘 사는 집에는 부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저희 집도 부리는 사람을 항상 3-4명씩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외양간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10명 정도의 인부가 늘 있었죠. 그중 아직 미성년자인데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여 학교도 못 다니고 우리 집에서 도우미 처리를 하던 김돌방이란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돌방이와 전 어렸을 적부터 봐왔기에 부리는 사람과 주인집 막내딸의 입장이기보다 친구의 느낌이 강했죠. 제 이름은 선지영인데 돌방이는 절 보고 늘 지렁이라고 놀렸고 전 돌방이를 보고 돌하르방이라고 놀렸더랬죠. 하지만 돌방이는 우리 집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처지였기에 제가 돌방이와 놀고 있는 걸 아버지한테 들킬 때면 불호령을 내리셨어요. 야, 김돌방, 이 무식한 놈이 어디 내 막내딸하고 놀아? 넌 이 집 머슴이야. 친구네 놀러 온 게 아니라고. 너 외양간 다 치웠어? 소 여물 다 줬냐고. 또 한 번 내 딸이랑 놀고 있는 거 들키면 당장 내쫓아버릴 거야. 애미 애비 다 죽고 불쌍해서 일 시키며 돈 좀 쥐어주려 했건만 이따위로 굴어. 죄송합니다, 사장님. 앞으로 열심히 일할 테니 제발 자르지만 말아주십시오. 네. 돌방이는 우리 아빠한테 늘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빠에게 호되게 혼난 돌방이는 한동안 제게 말을 안 시키고 묵묵히 시키는 일만 했죠.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동갑인데 난 부잣집 딸내미라고 철없이 놀기만 해도 예쁨 받고 돌방이는 고아나 다름없어 고된 노동을 해야 겨우 밥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동정심이 강했던 저는 그럴수록 더욱 돌방이에게 정이 갔어요. 전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돌방이는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일에만 매진했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20살이 가까워지자 우린 친구의 감정을 넘어서
남자 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좋아하게 됐죠. 산전수전 겪으며 마음이 단단해진 돌방이는 우리 나이 20살이 되자 우리 친정 부모님께 정식으로 교제를 허락받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제 우리도 성인인데 사장님께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다고 선포해버리자. 우리 아빠한테 우리가 사귀는 걸 알아도 난리 나실 텐데 결혼까지 언급한다고? 아마 우리 둘 다 다리 몽둥이 부러질 거야. 우리 둘이 그냥 야반도주 해버릴까? 서울 가면 일자리 많다며. 서울 가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 두 사람 입에 풀칠 못하겠어. 나도 할 줄 아는 건 없지만 식당이라도 나가서 일자리를 구해볼게. 아냐, 우리가 뭐 죄 지었나? 서로를 사랑하는 죄밖에 없는데 사장님도 이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내가 그동안 너희 집에서 도우미 살이하며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냐? 너도 알잖아. 나만 믿어.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겁이 났지만 돌방이만 믿고 아빠 앞에 가서 둘 다 무릎 꿇고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동안 10여 년을 봐온 남자였기에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돈만 없다 뿐이지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아빠의 반응은 너무 뻔했어요. 온 마을이 떠나가라 소리를 치셨죠. 뭐? 이년놈들이 미쳤나 진짜. 오늘 니네 죽고 나 죽고 해볼까 어디? 지영이 너 진정 이놈하고 결혼까지 해서 붙어먹을 작정이냐? 그러려면 이 집에서 썩 나가. 내가 고작 부리는 사람하고 결혼시키려고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보낸 줄 알아? 지금껏 애미애비 품에서 따뜻하게만 지내니까 돈의 중요성을 모르겠지? 네 뜻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머슴이랑 결혼해서 한번 살아봐라. 돈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테니 어서 짐 싸서 나가. 아빠, 제발 우리 사이를 인정해 주세요. 돌방이 진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 거 아빠가 더 잘 아시잖아요. 어서 썩 꺼져.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단호했던 아빠와 그런 아빠에게 꼼짝 못하던 엄마는 우릴 그대로 내쫓았어요. 방 강제로 짐을 싸고 그 길로 돌아와 돌방이와 서울로 상경했죠. 서울 가자마자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단칸방 사글세라도 얻어서 같이 살자. 혼인신고부터 하고 말이야. 이제 지영이 넌 영원히 내 색시야. 우리가 아기 낳고 행복한 가정 이뤄서 잘 살면 그땐 장모님 장인어른 다 우릴 인정해 주실 거야. 슬퍼도 꿋꿋하게 잘 살아보자. 알았지? 그렇게 우린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죠. 돈 한 푼 없던 우리에게 당연히 결혼식은 사치였고요. 아무 연고도 없던 서울에서 반지하 단칸방 사글세로 살면서 서럽기도 참 서러웠어요. 온실 속에 화초로 자라온 내가 바퀴벌레와 쥐가 드글드글한 지하방에 살게 되다니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감상에 젖을 새도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돈을 벌어야 했어요. 마침 집 근처 고물상에 일꾼 구함이라고 적혀 있어서 저희 둘은 빠르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죠. 부잣집 막내딸로 귀하게 자랐다지만 저도 이젠 가난한 새댁이 되었기에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벌어야 했죠. 리어카에 고무를 싣고 남편이 앞에서 끌고 전 뒤에서 밀어주며 열심히 일했어요. 꽤 큰 규모의 고물상이었기에 매출도 상당하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노동에 익숙했던 남편은 일머리가 뛰어났어요. 한 달 정도 일하고 고물상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파악한 뒤 본인이 차려보겠다고 나서더군요. 서울은 좀 비싸니 서울 근교 나대지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고물상을 차렸어요. 임대 보증금이며 중고 트럭 등은 모조리 대출로 진행했죠.
우리 부부는 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일에 매진했어요. 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이제 남편이 고물상 사장님이 되었으니까요. 안 쓰고 안 먹고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돈을 저축하다 보니 반지하 단칸방 사글세에서 단독주택 1층 방 2개짜리 전세로 옮길 돈이 생기더군요. 너무 기뻤어요. 야호, 색시야, 이제 대출도 다 갚고 무려 방 2칸짜리 전세로 이사도 왔네. 다 열심히 살아준 색시 덕분이야. 항상 고마워. 아무것도 없는 날 믿고 따라와줘서. 아냐 여보, 자기의 성실함과 똑똑한 머리 덕분에 우리가 이 정도까지 살게 된 거지.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이제 연말이니 내년엔 아기도 생겼으면 좋겠다. 아기 낳아서 울친정에 찾아가면 그땐 인정해 주실 거야. 제 나이 24살 연말이었으니 벌써 결혼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하도 일만 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아기가 생각보다 잘 안 생기더군요. 추운 연말, 그날도 11시까지 일을 마무리 짓고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오는데 웬 점집이 눈에 띄더군요.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어 안을 쓱 살펴봤는데 새빨갛게 입술을 칠한 무당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전 보러 오셨소? 아직 문 안 닫았으니 어여들 들어오세요. 저와 남편은 갑작스레 전 보러 들어가게 되었죠. 무당은 우리 사주풀이도 열심히 해보고 방울도 흔들어 보더니 웬 이상한 말을 내뱉더군요. 새댁, 안쓰럽지만 내년에 새댁 주위 사람 3명이 죽게 될 거야. 불상 다 불쌍해. 옆에서 경청하던 남편이 확 일어나며 무당한테 쏘아붙였어요. 뭐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열심히 사는 우리 부부한테 똥을 뿌려도 유분수지. 누가 죽는다는 거요? 에이, 연말에 재수없게. 색시, 집에 가자. 난 진실만을 말한다오. 하도 안타까우니 내 돈은 안 받으리다. 살펴들 가시오. 전 남편과 황급히 무당집을 빠져나왔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따위 소리를 듣다니 연말에 기분 팍 잡쳤죠. 무당의 말을 잊어버리려 해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새해가 되고 나니 제 나이 25살이 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고물상에서 일하고 있는데 고향에 있던 친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영아, 연말에 엄마 아버지가 해돋이 보신다고 바닷가 가시다가 고속도로에서 전복사고가 크게 났어. 엄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이틀 동안 숨은 붙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 고향으로 얼른 내려와줘. 뭐? 언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성공해서 남편이랑 금이안녕 하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이게 웬 날벼락이야. 이대로 가시면 어떡해요. 남편의 고물 트럭을 타고 우리 부부는 친정 부모님의 장례식장에 갔어요. 새해 벽두부터 청천벽력이었죠. 오빠들과 언니가 상주로 있었고 슬픔 속에서 장례식 일을 거들고 있는데 오빠들이 부르더군요. 선정, 우리 시골에선 남자들만 상속받는 거 알고 있지? 여자들은 아빠 재산에 눈독 들이지 말고 장례식 끝나면 조용히 가거라. 알았지? 오빠의 일갈에 정신이 팍 들고 열이 받더군요. 지금 5년 만에 막내 동생 만나서 그게 할 소리야? 내 친오빠 맞아? 내가 오빠들 재산에 눈독이라도 들일까봐? 더러워서 그 돈 안 가져. 내 남편도 이제 자영업 사장이고 돈 많이 번다고. 참네. 우리 집 머슴하던 돌빵이 말이냐? 꼴의 사위라고 양복 입고 왔더만 촌스러운 쌍판떼기는 여전하더구나. 상속받을 거 없는 거 알았으면 어서 서울로 올라가거라. 넌 엄마 아빠를 5년 전에 배신하고 남자 쫓아서 간 년이니
장례식에 있어봤자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냐? 어서 올라가. 지금 같았으면 오빠들이 괘씸하여 소송을 해서라도 부모님 유상 중 내 몫을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가족 문제를 법원에 가서 해결한다는 게 흔치 않은 분위기였죠. 게다가 오빠 말대로 전 남편을 따라 부모님 곁을 애진작에 떠난 딸내미였으니 분하지만 남편과 서둘러 서울로 직행했죠. 여보, 기분 풀고 우리 서울 올라가서 자기 생일잔치 근사하게 하자고. 이제 곧 자기 생일 다가오잖아.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으니 친정에 대한 미련은 그만 잊고 말야. 응? 큰일이 있을 때마다 날 토닥여주며 이끌고 가주는 리더십 있는 남편이 곁에 있으니 든든했어요. 얼마 후 제 생일을 맞아 남편은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케이크도 준비하여 전 한껏 기분이 들떴죠. 평소 좋아하던 초코 케이크를 한껏 떠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날따라 뭔가 속이 이상하더니 웩, 다 토해버렸지 뭐예요. 자기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속이 너무 안 좋아. 얼른 집에 가는 게 좋겠어요. 생일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집에서 쉬고만 싶더군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혹시 모르니 한번 해보라며 임신 테스트기 3개를 내밀더군요. 어머, 자기 이런 거를 미리 사놨던 거야? 자기도 아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구나. 만일을 대비해서 몇 개 사놨었지. 한번 해봐. 결과는 3개 다 진한 2줄이 나오더군요. 임신이 확실했죠. 무려 5년을 기다렸던 아기였어요. 성별이 무엇이든 우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어렵게 가진 아기였기에 저는 몸가짐을 조심 또 조심했어요. 남편은 절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더군요. 하지만 고물상에서 남편 혼자 일하도록 냅둘 수 없어서 그날은 저녁에 잠깐 나가서 일손을 도우려 했어요. 리어카를 끌고 어디론가 향하는 남편이 일하러 나온 절 보자 얼른 들어가서 쉬라고 소리치더군요. 나 저기 건너편 공장 폐업하는데 좀 다녀올 테니 얼른 집에 들어가 누워있어. 그러다 애 잘못될라. 괜찮아. 좀 걸어다닌다고 애기가 쉽게 잘못될까봐? 내가 뒤에서 좀 밀어줄게. 안 돼. 남편 화내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얼른 들어가. 나 혼자 길 건널 테니. 그렇게 절 횡단보도도 못 건너게 하고 본인 혼자 꾸역꾸역 리어카를 끌고 건너가는 중에 저쪽에서 1톤 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파란불인데 트럭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쌍라이트를 켠 채 질주했죠. 바로 우리 남편을 향해서 말이에요. 진짜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그 트럭은 우리 남편을 친 채 바로 달아나 버렸고 남편은 제 눈앞에서 공중에 붕 떴다가 몇십 미터 옆으로 날아가서 떨어져 버렸어요. 여보! 여보! 안 돼! 전 소리를 지르며 남편에게 갔고 남편은 피는 많이 흘리지 않았지만 의식을 잃어버린 채 쓰러져 있더군요. 누군가 신고를 해줬는지 바로 구급차와 경찰차 등이 와서 우리 신랑을 싣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죠.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의사들은 절 금방 부르더군요. 이미 오실 때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사망 선고를 해야 하니 보호자분 들어와 주시겠어요? 우리 남편 피도 거의 안 흘렸는데 왜 죽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남편은 머리 안쪽으로 피가 많이 난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뺑소니 트럭에 치여 남편은 그 자리에서 허무하게 떠나고 말았죠. 바로 제 눈앞에서 말이에요.
아직도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악몽을 꿀 때면 꼭 그 장면이 나오더군요. 저도 이젠 다 늙어버렸지만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겠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무당말이 맞았더군요. 무당말대로 그 해 저희 가족 중 3명이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뱃속에 있는 내 새끼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단 사실에 안도감이 들더군요.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저 혼자 병원 가서 출산을 했어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 저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아기와 함께 살 길을 모색했어요. 고물상과 중고트럭, 전셋집 보증금 등을 모조리 빼서 식당 하나를 차리고 문간방에 아기와 내가 살 공간을 꾸렸죠. 정확히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갓난아기를 볼 수 있도록 갖춰놓았어요. 이젠 이 세상에 완전히 저 혼자였으니까요. 병원에서 저 혼자 30시간의 진통 후 어렵게 딸아이를 출산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 남편이 미치도록 그리웠어요. 출산 전엔 딸을 위해 씩씩해져야지, 울지 않아야지 다짐도 했죠. 하지만 상고를 겪으며 너무 소중한 딸을 품에 안으니 가족들이 보고 싶고 내 팔자가 불쌍해서 서럽더군요. 보호자 없이 신생아를 안고 버스 타고 식당에 와서는 그날부터 냉혹한 현실이 시작되었죠. 한 3일 쉬고 바로 식당을 개업했어요. 내 한 몸 부서져라 이랬죠. 다행히 우리 딸 수민이는 영재 소리를 들을 만큼 참 똑똑했어요. 우리 딸이 한 5살 때였나? 제가 계산하는 걸 많이 봐온 수민이는 본인이 해보겠다며 나서더군요. 3,500원짜리 국밥 5그릇을 먹은 테이블이었어요. 계산기도 없이 머릿속으로 따라락 계산해 내더라고요. 아저씨들, 3,500원짜리 선지해장국 총 5그릇이니 17,500원이에요. 2만원 주시면 2,500원 거슬러 드릴게요. 아저씨 손님들 5명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더군요. 허, 얘 천재 아니에요? 아줌마, 똑똑한 딸을 둬서 좋겠수다. 부럽네 그려. 식당이 우리 수민이의 놀이터이자 공부방이었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더군요. 고3이 되자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며 모든 재료를 다 잘게 썰어서 비벼달라고 했어요. 어떤 고시 삼관한 유명인이 시간 아끼려고 비빔밥만 먹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우리 딸도 그랬거든요. 딸은 결국 서울대 경제학과에 합격하더군요. 엄마, 나 서울대 합격했어.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전 엉엉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축하한다는 말도 못할 정도였죠. 밤새 딸과 함께 펑펑 울고는 그 다음날 남편의 낙골당으로 가서 또 한 3-4시간을 내리 울었네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한테 너무 고마웠죠. 똑똑했던 딸은 서울대 가니 선배들이 다 미국으로 대학원 간다며 좀 알아보더니 도저히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더군요. 가게에 보탬이 되겠다며 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꽤 높은 연봉을 받고 말이죠. 회사 다니며 제게 매달 용돈까지 쥐어주더니 딱 30살이 되자 엄마인 제 가슴이 철렁하는 선포를 하더군요. 엄마, 나 결혼할 거야. 이번 주말에 레스토랑 예약했으니 신랑감 한번 만나봐요. 진국인 사람이야. 누가 지 애비딸 아니랄까봐 추진력 하나는 끝내주더이다. 수민아, 갑자기 웬 결혼? 엄마한테 그동안 연애한다는 소리도 안 했잖아. 에이, 엄마. 내가 잘못된 선택하는 거 봤어? 나랑 똑같이 서울대 나오고
대한민국 최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야. 믿을만 하다고. 이번 주말에 직접 만나보면 알 거야. 이렇게 갑작스레 예비 사익감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꽤나 신경 쓰고 고상하게 꾸미고 나갔죠. 그날 딸은 남자친구와 먼저 와 있었고 전 멀리서 둘을 보며 다가가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그 둘은 너무 닮았고 잘 어울렸어요. 아직 품 안의 자식이라고만 생각했던 내 딸이 벌써 남편감을 데리고 오다니. 갑자기 30년 전 사별한 내 남편 얼굴이 떠오르면서 마음감이 교차하더군요. 예비 사윗감은 참 씩씩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했어요. 딱 한 가지, 제가 예비 장모로서 결혼 후 현실적인 문제를 물어봤을 때엔 낯빛이 어두워졌어요. 바로 돈 문제였죠. 안 짚고 넘어갈 순 없었어요. 지금껏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며 혼자 수민이 키우며 힘들었던 게 다 돈 때문이었으니 내 딸은 절대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게다가 서울대 출신 대기업 다니는 얼굴 예쁜 우리 딸이니 적어도 찢어지게 가난한 시댁으론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았죠. 저 어머니, 송구스럽지만 지금은 모아놓은 돈이 없습니다. 아니, 연봉이 1억도 넘는다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에 7년 이상 다녔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왜? 자네 씀씀이가 좀 해픈가? 좀 난감한 질문에 수민이가 제지하고 나서더군요. 아우 엄마, 천만함에 벌써부터 돈 얘기야? 사람을 보라고 사람을. 성격이 얼마나 진국인 줄 몰라 이 사람. 그래 수민아, 엄마도 사람 볼 줄은 알아. 참 좋아 보이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당장 신혼집은 어디서 시작할 건데? 내가 9천만 원이나 모아놓았잖아. 그걸로 반전세 얻으면 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월급이 저희 집 생활비로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 한 100만 원 정도만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00만 원을 드린다고? 그것도 많은 돈인데. 그럼 여지껏 자네 번 돈을 집 생활비로 몽땅 다 들였단 말이야? 듣자 하니 아버님이 공무원 퇴직하셨던데 연금은 어쩌고? 옛날 공무원시라 연금도 두둑할 텐데. 아, 네. 근데 연금은 이미 일시불로 받으셨고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현재 형편이 어렵네요. 동생네 부부도 미국에 있는데 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결혼 생각하는 처지에 면목 없습니다만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서 수민이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어머님. 믿어주세요. 예비사위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더군요. 사람이 많이 보는 가운데 그러니 제가 무슨 갑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난처했어요. 엄마, 민석 씨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우리 결혼 허락해줘요. 엄마도 무일푼인 아빠랑 결혼해서 날 낳았잖아요. 우린 사랑꾼 모녀인가 봐. 철이 없는 건지 속이 없는 건지 우리 딸은 그저 빨리 승낙하라며 재촉만 하더군요. 제 속은 타들어갔어요. 어떻게 키운 내 딸인데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생활비까지 보태줘야 한다는 시댁에 시집 보내는 게 싫었죠. 하지만 둘이 죽고 못 살고 사위가 성실해 보이고 무엇보다 이제 본가에 100만 원만 딱 정해서 드린다니 믿을 수밖에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하면 아이 낳고 평생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소식 전하고 얼른 상견례 날짜 잡도록 할게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상견례 날짜도 어찌나 빨리 잡던지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사돈 부부를 만나게 되었네요. 미국에 있다는 사위 동생네 부부는 안 나왔고 안사돈과 바깥사돈이 나왔더군요. 사돈에게 밉보이면 안 되니 최대한 예의를 차렸죠.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이 실감나더군요. 꿀릴 것 하나 없는 내 딸이어도 남자 쪽 부모님에겐 머리를 조아리게 되더라고요. 아유, 먼저들 나와 계셨네요. 반갑습니다. 수민이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사돈 부부의 태도는 저와는 180도 다르더군요. 제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안사돈이 냅다 치르더라고요. 그쪽이 우리 아들 종용해서 생활비 100만 원만 주라고 시켰어요? 남의 아들한테 벌써부터 이래라 저래라 해도 되는 겁니까? 입구녕이 뚫렸으면 변명이라도 해봐야 어디. 남의 생활비 토막 내놓고 상견례랍시고 뻔뻔스럽게 쌍판떼기 들이밀고 있어. 아, 핫딱지나. 안사돈이 짓거림에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이게 상견례였나? 아사리판인가? 가만히 체면 차려야 하나? 아니다. 가만히 있다간 저 옆에 내가 우리 딸 잡아먹게 생겼다. 사부인, 여러모로 충격이네요. 혹시 별명이 쌈딱이십니까? 여기 시장판 아니고 사돈끼리 처음 보는 상견례 짤입니다. 생활비 깎였다고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겁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내미한테 그동안 달에 몇백씩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보아하니 두 분 다 아직 60대 88할 나이신 것 같은데 왜 두 분 다 백수 생활하며 불쌍한 아들한테 빨대 꽂고 사십니까? 진짜 쌈딱이 사람 버전같이 생긴 안사돈은 계속 짓거리더군요. 남의 집 사정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요. 내가 파킨슨병 걸려 거동이 불편하니 정규직 일은 못해도 돈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동네 나가서 화투로 나름 용돈벌이는 하고 있수다. 부인이란 사람이 상견례 자리에서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옆에서 보다 못한 바깥사돈이 말리더군요. 아유, 그만 좀 해, 이 옆편네야. 중요한 자리에서 집안 속내를 다 까발리고 말야. 사돈이란 며느리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그 다음이 더 가관이었어요. 저희를 앞에 두고 이젠 자기네들끼리 부부싸움을 하더군요. 제일로 잘못한 건 바로 당신이야. 죽을 때까지 나오는 공무원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등산동호회 불륜녀에게 싹 다 바치고 말이야. 아, 내 팔자야. 공무원 생활할 때도 생활비 고작 50만 원씩만 갖다 주고 그 돈 다 밖으로 돌린 거지? 내가 화투로 돈 벌어서 우리 가정 꾸려온 건데 도대체 무엇이 창피하단 거야? 아, 속 뒤집어져 정말. 대략 난감했어요. 우리 딸을 절대 이런 막장 집안에 시집 보낼 수는 없었죠. 전 수민이의 손을 붙잡고 일어섰어요. 아, 부부싸움일랑 집에 가서나 하세요. 우리 귀한 딸 이런 집안에 시집 보내면 잠 한숨도 안 올 것 같네요. 피차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합시다. 그냥 돈 많은 집안 며느리 들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수민아, 집에 가자. 엄마, 결혼하면 나랑 남편 둘이 사는 건데 시댁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결혼 허락해 주세요.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그 이후로도 저는 수민이의 결혼을 결사 반대했지만 수민이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죠. 난 민석 씨 아니면 결혼 안 해. 결혼 허락해 줄 때까지 밥 안 먹을 테니 나 굶어 죽는 꼴 보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껏 스스로 착하고 똑똑하게 커준 딸이라 저는 우리 딸을 너무 수월하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문제에 관해 이런 대반전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 헛똑똑이야.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으면 좀 계산기도 두드려 볼 줄 알아라.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아니지. 돈이 없으면 인성이라도 제대로 박힌 시부모를 만나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도박꾼 시모에 바람난 시부. 미국 사는 시동생한테까지 돈 갖다 바쳐야 하는 집안에 제 발로 기어들어가겠다고? 그 똥구덩이 속에 내 귀한 딸이 들어가는 걸 나보고 보고만 있으라는 거냐? 우리 딸은 귀 말고 눈 멀은 사람 마냥 엄마인 저의 조언은 완벽 차단하더군요. 그렇게 딸의 단식 투쟁은 계속되었고 급기야 40kg까지 빠진 우리 수민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해골이 따로 없었거든요. 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죠. 게다가 우리 집 부리는 사람이었던 남편과 결혼한다고 난리칠 때 우리 부모님의 참담한 심정을 이제야 알겠더군요. 그때 우리 부모님 속을 뒤집어 놓은 천벌을 이제야 받나 싶었어요. 에휴, 야, 이 기집애야. 박민석인지 뭐식인지 그 논팽이하고 결혼 허락해 줄 테니 어서 와서 밥 처먹어. 너 이러다 죽어. 그제서야 수민이는 씩 웃으며 식탁 앞에 앉아 밥을 꾸역꾸역 먹더군요. 이년아, 너 이왕 결혼하기로 한 거 잘 살아야 해. 결혼하는 순간 눈 딱 감고 귀 막고 참고 또 참고 살아야 한다고. 나중에 아기 낳고 절대 이혼한다는 소리 나오면 안 돼.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 그렇게 가시밭길로 우리 수민이를 보냈네요. 결혼식장에서부터 벌써 사돈들의 막장 행동들은 시작되었죠. 패백을 생략하고 황급히 결혼식장을 떠나더군요. 그 이유는 신부 측 축의금까지 싹 다 가지고 떠난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놓고 사돈 인체 얼굴 보기 민망했나 보죠. 아니 박서방, 우리 측 축의금까지 자네 부모님이 싹 다 털어가셨다고? 우린 식대 무슨 돈으로 내나? 장모님, 이런 일이 저희 부모님께서 가져가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하셨나 봅니다. 제 카드로 신부 측 식대 계산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더 이상 말하기도 입 아파서 저도 그냥 식장을 빠져나와 버렸네요. 결혼식 때 혼주석에 홀로 앉아 눈물 펑펑 흘리며 예식을 지켜보던 마음이 싸늘하게 식더군요. 결혼한 지 몇 년 후 우리 딸은 계획에 없었던 새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맘때쯤 제가 운영하던 식당도 매출이 시원치 않아서 비는 시간에 딸네 집에 가서 새 쌍둥이를 많이 봐주곤 했죠. 그로부터 3년 후 국내 최고 대기업을 잘 다니던 사위는 돈을 좀 더 가열차게 벌어보고 싶다며 개인 사업을 위해 회사를 때려치고 나왔어요. 장모인 저는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나 불안했지만 딸과 비슷하게 고집센 사위를 꺾을 순 없었어요. 그래 뭐 서울대 나오고 똑똑하니 알아서 잘 운영하겠지. 하지만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부도 위기를 맞았다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돈 빌려달라고 사정하더군요. 어머님, 초반에 잘 나가고 있었는데 시국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면서 거의 부도 직전이네요. 명끌을 해도 도저히 막기가 힘듭니다. 한 2억만 도와주시면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는 건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서방, 이래서 우리 수민이도 사업하지 말고 회사 계속 다니라고 옆에서 말리지 않았던가. 나한테 2억이란 큰 돈이 어디 있겠나. 이제 자네 홀몸 아니고 새쌍둥이의 아빠이니 정신 차려야 해. 망하게 두고 볼 순 없으니 1억은 보태줄게. 이게 내 전 재산이네. 그때 당시 진짜 전 재산이었던 1억을 사위에게 내주었어요. 그 후로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저는 무교임에도 맑은 물 떠놓고 기도드리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1억을 내준 뒤 얼마 후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수미너매요. 우리 아들이 2억 달라 했다는데 1억밖에 안 준 거요? 그 사위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요즘 사업 안 좋다고 500씩 주던 거 400으로 줄인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진짜 여기저기서 돈 때문에 스트레스밖에 안 해 정말? 뭐요? 아직도 400씩이나 본가에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아, 당장 끊어요. 내 사위한테 한 소리 해야겠으니. 바로 사위에게 전화했어요. 자네, 아직도 본가에 400씩 보내고 있다고? 지금 부도 위기라면서 대체 정신 있는 거야? 내가 보낸 돈 1억 다시 돌려줘. 앞으로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할 테니. 내 딸이랑 새쌍둥이 손주들 내가 데려올 테니. 당분간 볼 생각 말고. 마음 같아선 내가 나서서 이혼시키고 싶네. 사위는 당장 우리 집에 와서 싹싹 빌더군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본가에 퍼준 돈만 해도 몇 억이 넘는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아서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본가 지원을 중단하려 합니다. 사업도 어렵고요. 저희 부모님 때문에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서울대 나와서 최고 대기업 다니며 승승장구하면서만 살아왔는데 사업을 시작하니 수주 따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요. 간이며 쓸개며 다 빼놓고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울먹이며 장모인에게 고해성사하듯 읍소하는 사위의 모습에서 내 남편이 오버랩되더군요. 고물상 일으켜보고자 참 열심히 살다 1톤 트럭에 치여 허무하게 가버린 내 남편. 사위에게 측은지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게 있던 쌈짓돈 1,000만 원을 지워주며 힘내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1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위는 사업에 실패했고 급기야 신용불량자까지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딸 수민이를 통해서 알게 됐죠. 엄마, 나 박서방이랑 이혼할 거야. 우리 새쌍둥이들한테 신용불량자 아빠를 두게 하긴 싫어. 내가 벌어서 내 새끼들 먹여 살리면 돼. 수민아, 이혼이다 조론이다 벌써 이게 몇 번째야.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사람 힘들 때 버리는 거 아니다.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라며. 아직 희망이 있다며.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가족한테 끔찍이 잘하는 박서방 조금만 더 지켜줘. 그게 와이프가 할 일이다. 이렇게 딸을 다독였지만 저 역시 속이 타들어가더군요. 사위에게 연락해 돈이 얼마 정도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물어봤죠. 필요한 돈은 3억. 식당도 잘 안 되는 판국이니 식당 보증금 빼고 혼자 살던 조그만 아파트도 처분하면 3억 5천 정도는 나올 것 같더군요. 안 그래도 시골 부모님께서 사시던 집이 팔리지도 않고 너무 낡아서 빈집이 된 지 오래라는 소식을 들어서 그곳에서 대충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걸 최대한 빠르게 처분하고 3억을 사위에게 보내주었죠. 딸내미한텐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한 달 뒤쯤인가 어떻게 알았는지 딸이 시골집까지 찾아와 따지더군요. 엄마, 이게 뭐야? 박서방한테 또 돈 준 건 아니지? 혹시 엄마 집 팔아서 사업자금 대준 거야? 그리고 귀신 나올 것 같은 여기 시골집으로 내려온 거야? 엄마 미쳤어? 그 인간이 또 사업한답시고 돈 다 말아먹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게 엄마 전 재산이잖아. 수민아, 네 말 안 들어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어떡하니? 세 쌍둥이 손주들 아빠를 저렇게 신용불량자로 그냥 냅둘 거야? 사업을 어떻게든 다시 살려야 할 거 아니야. 3억 정도만 대주면 큰 공사 따올 수 있다고 해서 속는 셈 치고 내줬다.
그 순간 딸내미 핸드폰으로 박서방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수민이는 장모인 내가 듣는 데서 면박을 주려는 듯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냅다 꽥 소리를 질렀죠. 나 지금 시골 엄마 집 내려왔어. 당신 진짜 미쳤어? 불쌍한 울 엄마 전 재산을 다 뺏어가면 어떡해. 자기야, 장모님 다 같이 계세요. 마침 잘 됐네요. 대박 소식입니다. 엄청 큰 규모의 공사 따냈습니다. 저 개인한테 떨어지는 돈만 70억 이상일 것 같아요. 장모님, 그동안 못난 사위 물심양면으로 밀어주셔서 감사해요. 다 장모님 덕분이에요. 시골집에서 지내시느라 춥고 힘드셨죠. 제가 청담동에 넓은 집 알아보고 왔어요. 장모님 마음에 드시면 당장 계약할게요. 앞으로 평생 제가 효도하며 모실게요. 육아 도우미며 가사 도우미 다 쓸 테니 장모님은 그저 편히 계시면 됩니다. 감사해요, 장모님. 여보, 그게 사실이야? 그렇다고 해도 청담동에 100평짜리 집을 덜컥 사는 건 너무 사치 아니야? 앞으로 사업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 걱정 마, 여보. 앞으로 10년간 독점 계약했어. 매년 이 정도 수익이 들어올 거야. 우리 이제 부자라고, 부자. 이게 대체 꿈인지 생시인지 너무 기분이 좋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감격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박서방, 그게 참말인가? 그동안 수고 많았네. 자네 말대로 청담동에서 다 같이 한 집에 사는 건 꿈만 같은 일이지. 고맙네. 고마워. 그 길로 전 짐을 싸서 상경에 딸내 부부와 함께 청담동 집을 구경했고 비어있던 집이라 계약 후 바로 입주할 수 있었어요. 사위 말로는 본가에는 본인의 사업 성공을 철저히 비밀로 할 거라고 하네요. 더 이상 돈 뜯기기 싫다면서 말이죠. 비 다 새는 허름한 시골집에서 살던 게 엊그제인데 말년에 팔자 폈네요. 땡손이 교통사고로 가엾게 저 세상으로 떠난 남편이 유독 보고 싶은 오늘입니다. 남편한테 한마디 하고 싶네요. 여보, 당신의 똑똑한 머리와 부지런함을 닮은 딸이 결혼 잘해서 차위덕을 이렇게 보고 있네요. 시골 촌딱이 청담동 사모님이 되어 여유롭게 살다가 먼 훗날 당신이 있는 천국으로 따라갈게요. 그때 만납시다. 잘 지내고 계세요. 보고 싶네요. 돈은 신기루 같은 것이니 복잡한 생각 말고 지금의 여유를 즐기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현재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사별 후 대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성이에요. 제 아들은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사생아라고들 하죠. 그런데 제 아들은 여느 사생아와는 경우가 조금 달라요. 제 아빠가 죽고 2년 뒤에 태어났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반응은 너무도 당연해요. 제 시댁에서도 제 아들이 태어난 시기 때문에 남편의 친자식이라는 걸 안 믿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 아들의 놀라운 탄생에 얽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만나기 전까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오늘 하루를 온전히 버텨내는 게 지상 최대 과제인 사람 같았거든요.
저에게는 부모님이 계셨지만 두 분 모두 안 계시니만 못한 분들이었어요. 아빠는 도박에 빠져서 그 많던 친가 재산을 다 까먹고 그걸로도 모자라 우리 집 전세 보증금까지 몰래 빼서 집을 나간 못난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이 모양이면 엄마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 할 텐데 엄마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엄마는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손님들 머리를 만져주고 힘들게 번 돈을 모조리 남자들한테 써버리기 일쑤였어요. 하나뿐인 딸이 굶든 말든 상관없이 엄마한테 중요한 건 오직 남자뿐이었어요. 엄마가 집에 데려오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었어요. 온몸에 문신이 가득하고 툭하면 엄마한테 주먹을 휘두르는 개 망나니 놈부터 입안에 혀처럼 달콤한 말만 늘어놓고는 엄마 지갑을 탈탈 털어가는 날강도 같은 놈까지 정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인간이 없었어요. 어린 제 눈으로 봐도 뻔히 아는 사실을 엄마는 늘 모른 척하고 살았다는 게 문제였죠. 말은 험하게 해도 본성은 착한 사람이라는 둥, 사람은 착한데 단지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둥. 엄마 스스로 그놈들을 대변하기에 바빴거든요. 한 번은 제가 엄마 남자친구가 미는 바람에 눈가가 찢어졌는데도 엄마는 혹시라도 그 남자가 엄마 곁을 떠날까봐 되려 제 탓을 하며 저한테 소리를 치더라고요. 네가 오죽 건방지게 굴었으면 상철씨가 널 밀었겠니? 아픈 척 쇼하지 말고 아저씨한테 당장 사과해. 잘못했다고 빌라고. 너 때문에 아저씨가 떠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 제정신이야? 저 사람이 술 처먹고 이유 없이 나를 민 거라고 몇 번을 말해. 맞은 건 난데 왜 나보고 사과를 하라 그러냐고. 엄마는 딸보다 남자가 그렇게 중요해? 남자 없으면 못 사냐고. 그러고도 내 엄마 맞아? 무슨 엄마가 이따위야. 결국 제게 돌아온 건 엄마의 손찌검 뿐이었어요. 어디서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드냐며 이게 다 제가 아빠를 닮아서 그렇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한테 맞은 뺨을 부여잡곤 눈알이 빠지도록 엄마를 째려봤어요. 차라리 조용히 돈만 들고 집을 나간 아빠가 이런 엄마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엄마랑 사는 내내 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차라리 남이라면 기대도 안 할 텐데 친엄마가 이런 사람이라니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어요. 왜 나는 하고 많은 부모 중에 하필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까?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고작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다니.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 가엾게 느껴져요. 엄마는 쉬는 날도 없이 헤어샵에서 손님들 머리를 만지는 일을 했지만 저한테는 단 한 번도 용돈을 준 적이 없었어요. 늘 엄마 남자친구들한테 돈을 대주느라 가게 월세도 밀리판이었던지라 저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부터 제 손으로 돈을 벌어야 했어요. 처음엔 편의점에서도 어리다고 안 받아줘서 새벽에 우유랑 녹즙 배달을 했고 이후에는 전철역 근처에서 전단지 돌리는 일을 했어요. 당연히 저를 아는 같은 반 아이들은 소문을 퍼나르기에 바빴죠. 거기다 저희 엄마의 행실 역시 아이들한테는 신나는 놀림거리였어요. 야, 넌 학원도 안 가고 전철역에서 전단지 알바한다며? 니네 엄마가 용돈도 안 줘? 왜 그런 일을 해? 야, 얘네 엄마 깡패랑 사귀잖아. 저번에 보니까 온몸에 문신이 장난 아니던걸?
그 사람한테 매일같이 돈도 바친다던데 얘한테 줄 돈이 있겠냐? 대박! 무슨 엄마가 그러냐? 황정은 진짜 불쌍하다. 제 면전에 대고 이딴 소리를 하는 통에 학교에 가는 게 싫어질 정도였어요. 내가 왜 엄마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나 한숨이 났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을 스스로 바꾸기엔 제 나이가 너무도 어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저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애들을 피해 혼자 다니는 것 뿐이었죠. 그날도 저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교실을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하필 피하고 싶었던 애들이랑 정통으로 마주친 거예요. 걔들은 평소 저를 괴롭히던 애들로 다들 잘 사는 집 애들이라서 학교 선생님들도 어지간한 문제로는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고약한 짓들을 해댔죠. 저처럼 형편도 어렵고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애들은 걔들의 단골 놀잇감이었어요. 무료하던 참에 심심풀이 대상이 나타나자 애들은 사냥감을 눈앞에 둔 사냥꾼처럼 저를 담벼락 쪽으로 몰며 다가왔어요. 교문 아니라서 그런가 일부러 친한 척하며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곤 히덕거리더군요. 팔꿈치로 툭툭 치며 웃으라고 강요하면서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 머리 위로 그림자가 지더니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니들 지금 여기서 뭐하냐? 쭉 둘러서서 얘 삥 뜯는 거냐? 아,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학교 안에서 뭐하는 짓이야? 니들 몇 학년 몇 반이야? 고개를 들어보니 우리 학교 야구부 복장을 한 남자 선배였어요. 저는 야구에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이 선배는 얼굴을 알고 있었죠. 우리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야구부 주장이었거든요. 집도 잘 살고 얼굴도 잘생기고 게다가 야구 실력이 뛰어나서 여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왜 나를 도와주나 의아했지만 그때는 일단 날라리들 틈에서 빠져나가는 게 급선무인지라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선배의 말에 날라리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떠났고 저는 선배와 둘만 남게 되었어요. 아까 걔들이 평소에도 괴롭히니?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자 선배는 말 안 해도 안다는 듯 그러더군요. 앞으론 애들이 괴롭히면 내 이름 대. 내 이름 알지? 김성윤. 내 이름 팔면 아무도 못 건드릴 거야. 그런데 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이도 아닌데. 그러자 선배는 피식 웃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사이가 아닌 건 아니지. 나 아침마다 네가 배달해주는 우유 먹고 있거든. 저쪽 언덕 위에 빨간 지붕집이 우리 집이야. 아침에 운동 나갈 때쯤 항상 네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우유 놓고 가는 거 봤어. 처음엔 나 쫓아다니는 앤가 했는데 며칠 지켜보니까 아니더라고. 하마터면 나 혼자 김치국 마실 뻔했지 뭐냐. 암튼 앞으로 귀찮은 일 생기면 내 이름 대. 선배는 커다란 손바닥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야구부가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태어나서 처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낀 순간이었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기에 바쁜 사람들만 보다가 나를 위해 자기 이름을 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 기분이 묘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툭 하면 창밖으로 시선이 가게 되었어요. 운동장을 뛰고 있는 선배를 찾아 제 눈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도 제가 선배랑 아는 사이라는 걸 알고는 더는 건들지 않았어요. 선배 말대로 선배는 우리 학교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넘사벽 같은 존재였거든요. 이듬해 선배는 타 지역에 있는
야구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저는 3학년이 되었어요. 선배는 학교를 떠났지만 그래도 선배와의 친분 덕분에 저는 여전히 무사할 수 있었죠. 이후 고등학생이 되고도 저는 우유 배달을 계속했어요. 새벽엔 우유 배달을 하고 방과 후에는 햄버거집에서 알바를 했죠. 엄마는 여전히 사귀던 남자들한테 돈을 뜯기고 살았고 집 나간 아빠한테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암울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새벽에 선배 집에 우유를 넣으려고 갔는데 대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더라고요. 이 시간엔 환경미화원 아저씨들 외에는 길에 나와 있는 사람은 없었기에 순간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 취객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아직은 동도 트기 전이라서 취객한테 해코지를 당해도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랜만이다. 너 우유 배달 그만뒀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직 하고 있었구나. 오랜만에 봤는데 인사도 안 하냐? 설마 나 잊은 거야? 선배였어요. 못 본 사이 키도 많이 컸고 체격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누가 봐도 체격 좋은 성인 같았어요. 그래서 잠시 멈칫하다가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집에 배달하려고 손에 들고 있던 우유를 건넸죠. 그랬더니 선배가 그 우유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이거 안 먹어도 되는데. 나 야구 그만뒀거든. 그 말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투수로 유명했던 선배는 누가 봐도 앞날이 8차선 도로처럼 뻥 뚫린 금수저 인생이었는데 야구를 그만두다니요. 왜 그만뒀냐고 묻기도 전에 선배는 직접 그 이유를 말해주었어요. 팔을 너무 많이 썼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공은 이제 못 던질 거라더라. 내 인생도 이제 끝난 거지 뭐. 학교도 그만두려고. 지금까지 야구만 보고 살았는데 학교는 다녀 뭐하니? 어차피 끝난 인생 될 대로 되라지 뭐. 인생을 포기한 듯한 선배의 말에 순간 화가 났어요. 나는 몰라도 선배는 이렇게 쉽게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거지 같은 내 인생에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줬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리광 그만 부려요. 야구를 못한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난요, 오늘 우유 배달을 그만두면 당장 다음 달부터 굶어야 해요. 급식비 낼 돈도 없고 문제집 살 돈도 없고 버스비 낼 돈도 없다고요. 그런데 선배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야구 그만두면 공부하면 되고 그게 싫으면 유학을 가든 오빠네 부모님 돈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은데 왜 나처럼 아무것도 없는 애 앞에서 어리광을 부려요? 재수없게. 야, 너 말이 좀 심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재수없다니. 나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한테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어. 기집애가 못 본 사이 싸가지가 없어졌네. 아닌데요. 나 원래부터 싸가지 없었는데요. 그리고 싸가지 좀 없으면 어때요? 싸가지 있다고 누가 나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힘든데 고생한다고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자 선배는 벙찐 표정으로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웃음을 빵 터뜨렸어요. 한참을 배를 잡고 깔깔대며 웃던 선배는 커다란 손바닥으로 또 제 머리를 쓸어주며 그러더군요. 고맙다. 야구 그만두고 이제 내 인생도 끝났다 생각했는데 널 보니까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네 말대로 난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내가 잊고 있었던 것 같아. 이젠 제대로 야구를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그때는 그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만 얼마 뒤 학교에도 온 소문을 듣고 알게 되었어요. 선배가 야구를 그만두고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동네에서 워낙 유명하던 선배라서 일거수일투족이 제 귀까지 들어오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동네 학교로 전학한 선배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그동안 운동만 해온 사람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성적은 쑥쑥 올랐어요. 소문엔 전과목 과외를 한다는 말도 있었고 강남에 있는 쪽집게 강사한테 수업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과외를 하는 건 사실이었지만 딸랑 영 수만했고 그 외에는 선배 힘으로 열심히 공부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아냐고요? 선배랑 같이 공부한 사람이 저니까요. 정확히는 제가 선배 과외 선생이었어요. 제가 사는 꼴은 이래도 공부는 참 잘했거든요. 딱히 과외를 받거나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닌데도 이상하게 공부가 쉽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정신만 바짝 차리고 들으면 다 외워지는 게 제가 생각해도 좀 신기할 정도였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제 IQ가 좀 높더라고요. 중학생 때 학교에서 검사한 걸로 142가 나왔으니까요. 아무튼 평소처럼 새벽에 우유를 배달하던 저는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던 선배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때 의외의 제안을 들었어요. 나 공부 좀 가르쳐주라. 공짜로 해달라는 건 아니야. 과외비 줄게. 그러니까 햄버거집 알바 그만두고 나랑 공부하자. 우리 부모님한테는 이미 허락 받았어. 웃기네. 누가 한대요? 그리고 내가 햄버거집에서 얼마나 버는 줄 알고 과외비를 퉁치려고 그래요. 웃겨 정말. 됐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요. 너 지금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할 텐데. 얼마가 됐든 과외비로 햄버거집 알바에 2배를 줄 거거든. 너도 알잖아. 우리 집 이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거. 그 정도는 껌값이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는 콜을 외쳤어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햄버거집 알바비의 2배라는데. 그렇게 시작된 선배의 과외는 생각보다 편했어요. 수업은 일주일에 3번 선배 집에서 했는데 선배가 워낙 기초가 없어서 나중엔 주말을 제외한 평일 내내 과외 수업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 데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선배 집에서 과외 수업을 하면 밥도 주고 간식도 줬거든요. 집에는 선배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도우미 아주머니만 계셔서 눈치도 안 보였고요. 선배한테 문제풀이 시켜놓고 제 공부도 할 수 있으니 저로서는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는 셈이었죠. 제 인생을 통틀어 이렇게 편히 공부하고 맛있는 밥까지 얻어먹을 수 있었던 순간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버겁기만 했던 나였는데 대학 진학이라는 꿈도 키울 수 있게 됐고 나를 믿고 의지하는 선배도 생기니까 제 인생 앞에 새로운 문이 놓인 기분이었어요.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 인생도 남들처럼 평범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도 생겼죠. 늘 하루빨리 끝나길 바랐던 제 인생이 이제는 조금 더 지속되기를 바라게 된 것도 큰 변화였어요. 이게 다 선배 덕분이었죠. 사실 처음 과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선배가 그렇게나 성적을 올릴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운동하는 애들은 다들 돌머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만 머리를 쓰는 분야가 운동 쪽이었던 거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되려 일반적인 애들보다 머리가 좋았어요. 그때 알았죠.
어떤 분야든 자기 분야에서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두뇌 회전이 확실히 빠르다는 걸요. 선배 성적이 쑥쑥 오른 건 제가 잘 가르쳤다기보다는 선배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선배는 자기 부모님한테 이게 모두 제 덕분인 것처럼 말해주었어요. 그 덕에 대학생도 아니고 심지어 선배보다 아래 학년임에도 선배 과외를 계속 맡을 수 있었고,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 첫 등록금도 선배 부모님이 내주셨어요. 아무튼 선배는 운동만 해온 사람이었지만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서울 4년제 대학에 합격을 했고, 이듬해 저는 Y대에 입학을 했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제 첫 등록금은 선배 부모님이 내주셨고요. 아버님께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명문대까지 들어가다니 기특하다며 용돈도 두둑히 쥐어주셨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들어갔지만 제 생활은 그리 달라진 게 없었어요. 등록금을 벌기 위해 장학금을 따려 죽기 살기로 공부했고, 강의가 끝나면 과외 수업을 하러 다녔어요. 대학 생활의 낭만은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죠. 그런 제가 빠지지 않고 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선배가 있는 부대에 면회를 가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선배 강요에 반강제로 끌려가다시피 했는데, 이후에는 마치 일상처럼 면회를 가게 되었죠.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하고 딱 하루 선배를 만나 수다를 떨면서 피로를 푸는 기분이었어요. 군대에 묶여있는 선배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일상이 묶여있는 저나 다를 게 없어서 그런가 우리는 만나면 수다가 끊이지 않았어요. 남들은 모르는 저희 집 사정부터 제 일상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라서 따로 설명할 것도 없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일 수 있어서 선배를 만나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뒤부터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렇게 선배의 군 복무 기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죠. 제대 후 복학한 선배는 강의가 없거나 일찍 끝나는 날엔 저희 학교로 찾아와 신촌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제게는 허락되지 않은 캠퍼스의 낭만을 선배와 함께 친촌에서 만들어갈 수 있었죠. 내 인생에 이런 호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엄마가 당시 만나던 남자한테 그나마 있던 가게마저 털려 먹히고 말았거든요. 이제 정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저는 당장 살 곳이 없어서 막막했어요. 학교 근처에 방을 구해서 살까도 생각했지만 대학가 근처라 그런가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우리 같이 살까? 안 그래도 슬슬 독립을 할까 생각 중이었거든. 신촌에서 우리 학교까지 버스로 한 번에 가니까 이쪽에 집을 구해도 괜찮고. 어때? 선배, 집을 구할 거면 선배네 학교 앞에 구해야지. 왜 우리 학교 앞에 구해? 말은 고맙지만 사양할게. 야, 돈 많은 집 아들 이럴 때 안 써먹으면 언제 써먹냐? 그리고 난 남자잖아. 너보다 체력도 좋고 과외하느라 밤늦게까지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내 말 들어. 동거 문제로 한동안 많이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는 저희 학교에서 가까운 연희동에 집을 얻게 되었어요. 당장 등록금 버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저를 대신해 집을 구하는 돈은 선배가 감당했죠. 선배네 집에서는 우리가 동거한다는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결혼 전까지 쭉 이어졌어요. 물론 그 사이 시댁에서 우리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 차례 난리가 났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엔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대신 혼전 임신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으셨죠. 아마도 선배 부모님들은 우리가 결혼까지 이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남자가 결혼 전에 동거 좀 한 게 무슨 큰 흠이냐고 생각하셨던 것도 같고요. 하지만 시부모님 생각과 달리 우리는 헤어질 생각이 없었어요. 함께 살아보니 전보다 더 사이가 좋아졌거든요. 워낙 누리고 살아본 적이 없던 저와는 달리 선배는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자라서 그런가 물건을 고르는 안목도 그렇고 생활 전반적으로 여유 있고 안정된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그런 선배를 보면서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갔죠. 선배보다 1년 먼저 대학을 졸업한 저는 꽤 이름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이후부터는 제 손으로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었어요. 재학 시절 과외를 3개나 뛰면서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은 덕에 제 앞으로 남은 학자금 대출금도 따로 없었고 집세를 냈던 것도 아니라서 월급은 받는 족족 생활비 이외엔 전부 적금을 들었어요. 저는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이라서 더더욱 저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죠. 이듬해 대학을 졸업한 선배는 아버님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선배가 물려받아야 하는 회사였기에 신입사원부터 시작해 일을 배워나가라는 아버님 말씀 때문이었죠. 문제는 아버님 회사가 위치한 곳이었어요. 서울이 아닌 경기도였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경기도 곳곳에 전철이 다니던 시절이 아니라서 경기도까지 매일 출퇴근을 하는 건 무척 힘든 일이었어요. 처음엔 호기롭게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겠다고 했던 선배는 입사한 지 2~3달이 지나자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동거를 끝내자고 말했어요. 선배, 우리가 하루 이틀 만나고 헤어질 사이 아니잖아. 따로 산다고 해서 마음이 변할 일은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살자. 데이트는 주말에 만나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회사 근처에 집 얻어서 살아. 아니면 본가에 들어가든가. 본가에선 아버님 회사까지 한 번에 가는 광역버스가 있잖아. 그러자 선배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결심이 선 듯 말했어요. 그럼 차라리 우리 결혼할까? 나 너만 여기 두고 따로 못 살 것 같아. 결혼을 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 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네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난 나대로 회사 일 하면 되니까. 시집살이니 뭐니 그런 걸로 너 힘들게 하지 않을게. 우리 결혼하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프로포즈를 받자 정신이 멍했어요. 선배랑 헤어질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꿈꿔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 할 결혼이라면 지금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런데 동거까지는 어떻게 봐주셨던 시부모님이 결혼은 결사 반대하시더라고요. 역시나 문제는 저희 집 사정이었죠. 가난한 건 상관없다. 돈이야 우리한테 차고 넘치게 있으니까. 솔직히 정훈이 너만 본다면야 며느리로 괜찮은 애지. 운동만 하던 우리애 4년제 대학까지 보낸 사람이 너 아니니? 게다가 명문대 출신에 대기업까지 다니고 있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니네 부모는 그게 안 되니 어쩌니. 도박에 빠진 아빠에 남자에 미친 엄마라니.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이러는 내 마음 이해할 거다. 미안하다 정은아. 난 니들 결혼 절대 찬성 못해. 그러니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우리의 마음 좀 돌려다오. 어머님은 제 손을 붙잡고 오히려 부탁을 하셨어요. 솔직히 저라도
저희 부모님 같은 사람들이랑 엮이기 싫었으니 어머니 마음을 이해 못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미 선배로 인해 내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아버린 이상 욕심이 나서 놓치기 싫더라고요.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저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결혼만 시켜주시면 저희 부모님 일로 얼굴 붉히실 일 없게 할게요. 어차피 인연 끊고 산 지도 좀 돼서 제가 결혼한다고 연락 올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살면서 비굴하게 빌면서까지 간절히 원했던 건 제 남편이 처음이었어요. 고개 숙이는 게 싫어서 배고파도 안 배고픈 척했고, 비참한 기분이 드는 게 싫어서 을에 돈 드는 일은 관심 없는 척 등 돌리고 살았던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너무도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저의 간절함을 아셨는지 아버님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끝까지 반대했던 어머님도 결국엔 저를 받아들이기로 하셨고요. 대신 결혼식은 저희 부모님은 부르지 않고 가족식으로 조촐하게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결혼을 하게 된 우리는 서울 끝자락에 신혼집을 얻었어요. 연고도 없는 그곳에 집을 구한 건 저와 남편의 출퇴근 때문이었죠. 저는 전철을 타고 회사까지 30분 거리였고, 남편은 광역버스를 타고 1시간 안에 회사까지 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위치가 서울 끝자락이라서 집값이 저렴했던 탓에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제게 허락된 행복은 애초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결혼하고 석 달도 안 돼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출근길 광역버스가 전복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였죠. 그날 저는 막 출근한 회사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는 기절을 해버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더라고요. 팔에 꼽힌 링거를 제 손으로 떼어내고 남편이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이미 시부모님이 와 계셨지만 제 눈에는 하얀 천을 덮고 있는 남편밖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럴 리가 없어요.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누워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내 남편은 지금 회사에 있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처럼 사납게 도리질을 하며 내 남편이 아니라고 악을 쓰다가 결국 저는 또다시 기절하고 말았어요. 장례식 내내 내 몸에서 뭔가가 빠져나간 것처럼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정신은 멍했어요. 영정사진을 보면서도 남편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어디선가 그런 말이 들렸어요. 집에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생떼 같은 아들을 잡아먹은 거라고요. 내가 내 남편을 죽였다는 그 말에 헛웃음이 나더군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딴 소리를 짓거리냐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그럴 기운이 없었어요. 그래서 멍하게 조문객들을 쳐다봤죠. 당신들이 말하는 남편 잡아먹은 년이 나 맞냐고, 내가 어딜 봐서 그런 짓을 할 사람으로 보이냐고 따지듯이 말이에요. 장례가 끝나고 한동안 회사에 휴가를 낸 채 집에서 혼자 있었어요. 제 인생의 반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굶었는지 배도 고프지 않아서 그저 넋을 놓고 앉아있다가 지치면 잠이 들곤 했는데
꿈에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너 또 밥 안 먹고 잤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밥은 꼭 챙겨 먹으라고 했잖아. 일어나. 내가 라면이라도 끓여줄 테니까 그거라도 먹고 자. 이거 놔. 내가 누구 때문에 굶었는데 선배 때문이잖아. 왜 나만 두고 그렇게 간 거야?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나만 두고 갔냐고. 차라리 나도 데려가. 나 선배 없이 혼자 살 자신이 없어. 나도 데려가 줘. 꿈에서 저는 남편한테 매달려 펑펑 울었어요. 그러다 잠이 깼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소리에 웃음이 났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래도 살겠다고 밥을 찾는구나 싶은 게 내 자신이 참 이기적인 인간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다 문득 남편이 라면을 끓여주겠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주방으로 가 라면을 끓였어요. 그러자 집안 가득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고 허겁지겁 젓가락을 움직여 라면을 먹었어요. 순식간에 라면 한 그릇을 해치운 저는 그제야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게는 끼니를 챙겨줄 부모도 친구도 없고 유일하게 나를 챙겨주던 사람이 남편이었다는 사실이요. 오죽하면 죽어서도 제가 굶는 게 안타까워 꿈에 찾아왔을까 생각하니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내 인생 유일한 내 편이었던 남편이 사무치게 그립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남편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 탓이었을까요? 1년쯤 지난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 대학병원에서 온 전화였는데 남편이 대학 시절 실험 알바로 참여하면서 정자를 채취했던 게 있는데 그걸 폐기해도 되냐는 연락이었어요. 남편의 정자가 냉동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그걸 처리하자면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더군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든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 남편의 냉동정자로 임신 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주위에 알리지 않은 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사실을 알릴 주위 사람도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시부모님이 제게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연락을 하셨거든요. 대놓고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으셨지만 내심 저 때문에 당신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연을 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제 임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홀로 외로운 출산을 하게 됐고 남편을 꼭 닮은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저 혼자 외롭지 말라고 남편이 다시 돌아와 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내 아들이 애틋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렇게 아들과 단 둘이 산 지 20년이 된 어느 날 대학 입학 선물로 정장을 사주려고 백화점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친 거예요.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라는 오명을 쓰고 시댁에서도 쫓겨났던 저였기에 어머님과 마주친 상황이 불편했지만 아들 앞이라서 애써 당당하게 행동했어요. 어머님은 제 옆에 있는 아들을 유심히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너 재혼했니? 이렇게 큰아들이 있는 걸 보니 내 아들 보내고 바로 한 모양이네. 장례식장에서는 그 난리를 치고 요란을 떨더니 너도 별 수 없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재혼을 해요? 제 인생의 남편은 성윤 씨 한 사람뿐인데요. 지우라, 인사드려. 친할머니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리고는 제 아들 얼굴을 샅샅이 뜯어보시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얘가 정말 우리 성윤이 아들이라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너 설마 이제 와서 우리 집 재산이 탐나 이러는 거냐?
어머님도 참. 저도 먹고 살 만큼 벌어놨어요. 지금도 여전히 벌고 있고요. 뭐 어머님께서 정 못 믿으시겠다면 할 수 없지만 저요. 이런 걸로 거짓말할 만큼 실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기 싫으면 안 믿으셔도 돼요. 제가 세계 나가자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는 이번 주 주말에 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잠깐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 20년 넘게 발길을 끊었던 시댁에 아들과 함께 찾아갔어요. 마치 금방이라도 대문을 열고 남편이 나올 것만 같더군요. 제가 이 집에 우유 배달을 하던 시절 대문 안에서 저를 기다리다 달려나오던 남편이 떠올랐고 야구를 그만두게 됐다고 시리에 빠져 대문에 기대 서 있던 남편이 떠올랐어요. 온통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그 집 대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꼼짝 않고 서 있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마치 지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안심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아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더니 시부모님을 비롯해 정장 차림의 남자 하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제 아들을 샅샅이 살피셨고 저는 그런 상황에 헛웃음이 났어요. 역시나 못 믿는구나 생각하면서요. 아버님은 제 아들한테 시선을 주시며 물었어요. 그래, 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니? 아들이 20살이 됐다고 하자 저희 모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헛웃음을 짓더군요. 말이 안 된다 이거였죠. 내 아들 죽은 지가 언젠데 20살짜리 애를 데려와 내 아들 자식이래. 네 말대로 얘가 내 아들 자식이라면 21살이어야 맞는 거 아니냐? 거짓말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해라. 어머님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화를 내셨어요. 아버님은 더 들을 필요도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죠. 그래서 그동안 숨겨왔던 제 아들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저야 시부모님이랑 등지고 살아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 제 아들한테는 뿌리를 찾아주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죽고 1년 뒤 병원에서 전화가 온 얘기부터 남편이 남긴 냉동 정자 그리고 홀로 출산을 한 과정까지 모두 털어놓자 시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손주에 대한 미련은 못 버리겠는지 친자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시부모님 소원대로 친자 검사를 의뢰했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어요. 오전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다들 병원에 모였죠. 드디어 담당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상담실로 들어왔고 모두들 숨죽여 결과를 기다렸죠. 검사 결과는 당연히 99% 이상의 확률로 친자 판정이 났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제 아들을 끌어안고는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그런 반응은 아버님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 무뚝뚝하던 어른이 아이처럼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 아들을 끌어안으셨거든요.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거는 서운했지만 그래도 이 순간 두 분의 심정이 어떨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저였기에 미워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손주를 통해 조금이나마 덜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니까요. 남편을 잃은 제가 아들 덕분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제 시부모님도 손주 덕분에 살아갈 힘을 얻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것도 남편이 남겨준 선물이겠지요. 남겨진 사람들이 더 힘을 내서 살아야 할 이유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